자, 이번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시편 23편 찬송, 우리 제네바 시편 찬송가 29장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찬송가 29장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한 위안에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지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귀한 여러 강의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증거되어지는 모든 강의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모든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사 이것들이 잘 적용되고 또 그 교회 형편들에 맞게 잘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 모든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담대하게 강의할 때에 또 듣는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 강의하실 강사님은 푸른 아카데미 계시는 정영오 죄송합니다. 정영호 장로님께서 제가 조금 예 나오셔서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효 장로님을 정말 환영하는데요. 우리 설교연구원이 시작된 지 28년인데 목사가 아닌 사람이 강사로 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장로님을 강사로 세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특별히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영상 사용하는 이 미디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상 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계획주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좀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근데 마침 이제 푸른 아카데미 대표로 계신 장로님이 본인이 굉장히 또 개혁주의 신학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 레포 500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통신대학교에 모임을 가질 때 처음 장로님하고 접하게 되었었는데, 그 뒤로 이 푸른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라든지 또 우리 개혁주의 신학 좋은 신학들을 보존하고 또 전수하고 하는 일에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또 이 AI를 또 활용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셔서 마침 우리 모임에 오셔서 좀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시편 찬송가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는데 사실 우리 푸른 아카데미에서 거금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앱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이나 다 두 군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앱을 통해서 시편 찬송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올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서창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오늘 강의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뭐 내용을 전달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지만 이렇게 저에게 이런 자리를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가장 잘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주로 이 미디어와 개혁교회 안에서 이 미디어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 마침 있어서 그것들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그 일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최첨단의 세상에서 최첨단의 과학 기술 그리고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영역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소개해주는 시간도 좀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서창원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사실은 변한 것은 사실은 없고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오래된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전달하고, 실은 그것을 후대에까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저도 계속 해왔고,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를 오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일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갈 수 있고 어떤 것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후대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교육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저희 푸른 아카데미에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뭘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하는 일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주로 사람들이 살아온 내용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쓴 글이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가장 아랫부분에 보시면 로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크롤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크롤러가 리얼 월드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책을 스캔 작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팜플렛들, 사진들을 스캔 작업을 해서 데이터화 시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 있는, 인터넷 상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 17세기의 종교개혁의 그 내용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데이터 크롤러가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현재 아펠도른 신학교라든가 퓨리탄 세미너리 같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저희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 시스템에 함께 놓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 데이터들도 다 유치를 해서 저희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데이터를 다 모아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이 데이터가 뭐가 되냐 하면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냥 데이터만 무작정 긁어 모으면 이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어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이고 어떤 데이터가 나쁜 데이터인지를 가려내지 못하는, 굉장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의 옥석을 가려내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데이터와 같은 것이 됩니다. 실제로 도서관에도 10만 권의 장서가 들어있다, 100만 권의 장서가 있다라고 해도 그 책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책들은 결국에는 다 뭐가 되냐면 제 생각에는 다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많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 데이터들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공지능을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류를 하고 자연어 처리를 해서 어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나쁜 데이터, 이것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 사람에 맞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성찬에 관한 논문을 좀 쓰고 있는데 이 성찬에 관한 내용을 좀 나에게, 인공지능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찬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내가 성찬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시 묻겠죠. 당신은 웨슬리안입니까? 칼비니스트입니까? 물어보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칼빈주의와 관련된, 개혁주의와 관련된 성찬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관련된 데이터들을 방대한 모아놓은 이 데이터 중에서 그 사람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서 이 사람에게 주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이 데이터를 다루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데요. 이 서비스가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PC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웹사이트, 그리고
뭐 모바일, 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PC라든가 그냥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핸드폰과 PC와 인터넷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서비스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에 굉장히 저희는 치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개혁교회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이 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에 먼저 목사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어떤 인공지능이냐면 심볼릭 A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if then else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조건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게 행동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하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숫자 2개가 들어오면 그 숫자 2개를 더해서 결과를 보여줘 라고 뭐 프로그래머가 그냥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숫자 3개가 들어오면 3개를 더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합니다. 그 결과만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스도 사람인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결정을 해줍니다. 포는 한 칸씩 앞으로 가야 돼. 처음에만 2번 가야 돼. 다른 말을 칠 때만 대각선으로 가게 해. 라고 프로그래머가 다 일일이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폰과 퀸과 킹과 뭐 비숍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네가 안 죽으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는 것들을 프로그래머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다단해지고 더 복잡한 문제를 프로그램이 해결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실제로 과거에는 바둑은 컴퓨터가 범접할 수 없는 분야라고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는 학문적으로 바둑은 절대 컴퓨터가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학문적으로. 근데 현대에 와서는 바둑까지도 인간을 따라잡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줬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프로그래머가 야 그런 복잡한 문제는 내가 다 예측할 수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예전에는 내가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다 제어를 해서 너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 많은 경우의 수를 모든 것을 다 예측을 해서 해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 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방식을 이 개념만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배신해서 이 컴퓨터가 컴퓨터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먼 미래에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식을 가지게 되고 진짜 인간처럼 어떤 이성적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그런 상황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그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된 숫자들의 어떤 계산 공식의 복잡한 수학 공식의 그 결과물일 뿐이지 사실은 이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 결과만 봤을 때 인공지능이 해내는 그 결과만 봤을 때는 어떤 때는 이제 제가 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저도 제가 만든 인공지능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아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지? 하고 놀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냥 복잡한 수학 계산식들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뭐 크게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인공지능 개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는데 그 이후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머신러닝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인공지능의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그 중에 이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딥러닝이 바로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내용입니다. 이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이 인공지능에게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니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과물을 내놔 라고 던지는 방식입니다. 딥러닝.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내용은 딥러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대의 딥러닝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고요. 모든 인공지능 기업에서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FNN이라고 하는데 이 F가 뭐냐면 Fully Connecte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구조의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CNN이라고 있는데 이게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NN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Recurrent Neural Network이고 GAN이라고 이건 Generative라는 그 Neural Network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간단한 OCR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숫자 인식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회귀 분석, 간단한 분류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간단한 텍스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글씨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인공지능에게 이 중에 숫자 하나를 입력을 해서 이게 숫자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숫자 4야, 손글씨여도 이런 숫자 같은 간단한 것들은 이런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제 그 회귀 분석 같은 것이나 아니면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텍스트도 간단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글을 주고 이 글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쓴 글이야, 부정적으로 쓴 글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로만 만들어도 그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쓴 글이야, 부정적으로 쓴 글이야를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fully connected는 간단한 인공지능이에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구조고요. 그 다음에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주로 이미지 인식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다차원 이미지인데요. 다차원 이미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의 색깔까지 있죠. 그러면 그림 자체는 2차원인데 그림의 색깔이 들어가면 3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기술이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재 많이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자동차인지 이게 사람인지 CCTV가 실시간으로 이게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이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이거 보시면 뭐 여기 횡단보도를 제브라 라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사람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이게 개냐 고양이냐, 개일 확률이 94%야, 고양이일 확률이 31%야, 새일 확률이 2%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이일 확률이
91%야. 게일 확률은 37%야. 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이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슈인데요. 이런 개와 고양이를 지금은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인식 능력보다 현재는 좀 더 우월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동차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늘과 건물의 경계야 라고 이런 경계도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고 이 글이 좀 디스커스트한 글이야, 혹은 새드니스한 글이야, 앵거한 글이야, 혹은 이제 조이한 글이야, 서프라이즈한 글이다, 피어한 느낌이다 하는 이 글의 느낌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깔뱅의 글이냐, 이게 찌빙글리의 글이냐, 이게 루터의 글이냐를 간단한 이 CNN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좀 오래 전에는 신천지를 구분하는 것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어떤 글을 입력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신천지, 이 말을 한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N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RNN 기술입니다. 이 RNN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 RNN 기술을 사용하면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연간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몇 도가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현재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있는데 한 달 후에는 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것까지도 판단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문맥 파악, 이 순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감정 분류라든가 글을 쓸 때 필기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연간 뭐 온도라든가 필기 인식 이런 획순으로 쓰면 이건 칼 도자야, 이런 획순으로 쓰면 이거는 영화로울 영자야,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필기 인식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고 번역하는 기술이죠. 시퀀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퀀스로 이렇게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불어 문맥으로 순서로 이렇게 문장이 들어왔을 때 영어 문맥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거, 음성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파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파형을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이 이런 파형으로 들어오면 어떤 단어야, 이런 파형으로 들어오면 목사님이란 단어야, 이런 파형으로 들어오면 그 교회란 단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물론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글 속에서 오타를 찾아준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글 속에서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준다거나 하는 것을 이 기술을 써서 보통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RNA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가안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안이라는 기술은 사람을 모방해서 뭔가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듯해 보이는 기술,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가안이라는 기술은.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진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야, 너 이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봐 라고 인공지능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이 랜덤 노이즈 같은 것을 제너레이터에게 보내요. 그냥 화면 조정하는 그냥 하는 사진 같은데, 이 사진을 제너레이터에게 주면 이 사진을 보고 내가 한번 그려봤어 하고 이런 그림을 처음에 결과물을 냅니다. 그냥 토마스 얼굴 같은 전혀 다른데 이 원본과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받아서 비교해서 평가를 내려줘요. 이게 페이크냐 리얼이냐, 인공지능이 이제 이걸
판단을 해주죠. 그러면 야 이거 분명히 봐도 완전 다른데 페이크야 라고 얘한테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랜덤 노이즈가 다시 받아서 페이크래 하고 다시 그려봅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트에게 다시 보내요. 보내서 비교를 해서 다시 얘가 페이크야 그러면 다시 보내요. 다시 비교를 해서 다시 얘가 또 만들어서 보내서 또 페이크야 다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것과 거의 유사한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그렸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가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얘 원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리얼이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물을 인공지능이 내가 인공지능인데 네가 준 사진하고 똑같이 그렸어 라고 결과물을 딱 내미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보고 아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똑같이 그리다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결국에는 이제 이 이론은 사실은 현대 이제 양자역학 이후에 대통합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촉근 이론, M 이론을 활용한 어떤 이제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인데 계속해서 무한대로 이것들을 반복하면 가장 가까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보통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재 얼굴이에요. 현재 사람들의 얼굴인데 인공지능이 가한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이 10대에는 이 얼굴이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변화해 가면서 사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굴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죠. 지금 에포크가 뭐 2일 때는 별로 안 똑같았는데 이 학습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경찰청에서 과거에 이런 기술을 이용했는데요. 실종자들을 찾아낼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대에 어떤 아이가 10대에 이제 실종이 됐는데 10년이 지나서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러면 20대의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를 예측해서 그 사람을 좀 찾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또 뭐 이걸 활용해서 또 어디에 썼었냐면 키스트에서 과거에 이산 가족들의 가장 큰 마음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체 가족 사진이 없다는 거였죠. 현재 전체 가족 사진이 손자들 할머니가 손자도 좀 안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러고 싶은데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젊었을 때 사진, 꼬깃꼬깃한 그 흑백 사진을 이렇게 갖다 주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때가 30대였다면 지금 뭐 90대, 80대, 90대가 됐으면 그때 얼굴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사진을 합성해서 이렇게 가족 사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기술은 MRC라는 기술인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기계 독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계 독해 기술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총합해서 만든 총체적인 아주 현재 가장 핫하고 가장 첨단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계 독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주어진 문서를 기계가 이해하고 관련 질문에 답변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학력고사라든가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 언어 영역 시험들이 뭐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그 시험 문제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형태예요. 그러면 지문을 이렇게 딱 주고 지문을 읽고 이게 지문입니다.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 칼뱅이 파리에서 만난 교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해줍니다. 다른 말로 요즘 머리를 싸매고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는데요. 그 수능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칼뱅에 대한 이렇게 글을 주고 칼뱅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파리에서 만난 교사 이름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찾아낸 거죠. 마티랭 코르디에야
라고 찾아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교사라는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파리에서 만났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나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를 이해하고 풀어서 문맥을 파악해서 아, 이것에 대한 답은 마취랭 코르디아야 라고 찾아주는 것이죠. 이런 기술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수능시험 같은 건데, 미국에 이렇게 지문을 주고 이 지문에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hat is the function of the line of latitude and longitude? 라고 물어보는 거죠. 위도와 경도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찾아서 답을 여기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답을 이렇게 찾은 거죠. To find an absolute or exact location on Earth.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답을 찾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MRC, 기계독해라는 기술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검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해봐서 다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그 단어와 그 문장과 비슷한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문서들을 발견해 줍니다. 그래서 그 문서들을 검색 결과에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죠. 그렇게 나열을 해주면 사람들은 이 발견된 문서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검색 방식입니다. 근데 기계독해를 활용하게 되면 문서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된 문서들을 읽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정리까지 해서 답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답을 이렇게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도 다 찾아서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 정도 하면 좀 다들 지루해 하시고 나중에 졸리실까봐 그냥 이런 그림 하나씩 좀 넣어놨습니다. 대단하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NN 기술을 사용하면 이렇게 좀 일부가 보이더라도 아 이게 차이의 확률이 65%다. 손만 보이더라도 이게 사람의 확률이 55%다. 얼굴의 일부가 나왔죠. 얼굴의 일부가 나왔는데 사람의 확률 78%다. 제 뒤에 있던 피규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피규어를 찾아서 사람의 확률이 53%다. 이렇게 찾아줍니다. 저희들이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고 IT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독교 교리를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다운로드는 거의 뭐 10만이 넘는 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미디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양피지, 두루마리 이런 걸 활용을 했을 거잖아요. 제가 뭐 그 시대에 양피지를 사용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양피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미디어였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간쯤에 어떤 내용이 있지 그러면 이걸 다 펴서 중간까지 다 돌돌 말려있는 걸 다 풀어서 중간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책을 만들어냈죠. 중간을 이렇게 딱 펼치면 책이 나오잖아요. 중간. 굉장한 현대적인 용어 UI, UX를 갖춘 그런 미디어인 거죠. 책이.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책 앞에 목차를 넣으면 사람들이 어디 몇 페이지에 페이지 수까지 넣으면 어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라고 굉장한 UI, UX를 만들어서 목차까지 만들고 심지어는 나중에 색인까지 뒤에다 만들어서 어떤 단어는 몇 페이지에 있어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몇 페이지에 있어 이것까지 다 만들어내는 굉장한 UI, UX를 미디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까지.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책이란 미디어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부분 뒤처져 있었던 영역이 개혁교회에서 하는 영역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뀌고 뭔가를 다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뒤처져 있는 부분, 가장 뒤처져 있는 저희들이라고 개혁교회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목사님들에게도 여쭤보고 교수님들에게도 좀 여쭤보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면 기독교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이 교리들을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볼 수 있고 갑자기 급해서 찾아야 되고 생각날 때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을 핸드폰에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기독교 교리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일치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수록을 했었는데요. 이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개혁과 관련된 문서들이나 교리들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문서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교리 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레포캐스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6, 17세기의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좀 쉽고 좀 어렵지 않고 재밌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카드 뉴스 형태로 계속해서 역사적 종교개혁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꽤 많은 내용들을 연재를 했는데요. 이 스크린을 뜰 때까지만 해도 깔뱅을 연재하고 있었던 당시인데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재를 해서 카드 뉴스 형태로 누구나 쉽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그 종교개혁의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책 속에도 중요한 좀 좋은 책들도 소개를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이 레포켓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깔뱅 오페라를 고신대학교에서 함께 좀 디지털화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귀한 제안을 제가 받아서 깔뱅 오페라를 이제 PC 버전으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깔뱅의 59권의 C5 전집을 원문을 다 디지털화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사전도 여기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원본을 읽어가시다가 혹시 라틴어 사전이 필요하시면 그 라틴어 사전도 찾아서 보실 수 있게 이 라틴어 사전도 이따가 나올 테지만 라틴어 사전도 원래 라틴어 사전을 찾을 때는 라틴어 원형을 알아야 거의 대부분 사전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사전은 원형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거 그대로 이렇게 검색을 해도 원형을 찾아주고 뜻을 찾아주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가미된 그 라틴어 사전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패드에서도 보실 수 있게 아이패드에서도 이렇게 탑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PC 버전은 저희 안산에 있는 저희 파트프라임 서버에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고 그 서버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로딩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 오프라인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아이패드에 데이터들을 다 탑재해 놓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사용해서 CO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훨씬 더 좀 편리한 기능들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깔빈 오페라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 PC 버전은 좀 안 좋고 아이패드 버전은 좀 더 좋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PC 버전은 굉장히 예전에 만든 거고요. 이 아이패드 버전은 그래도 좀 더 최근에 만든 거라서 좀 더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애플리케이션 제목. 칼빈 오페라. 네. 네, 오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틴어 사전인데요. 이 라틴어 사전은 이제 그냥 원형이 아니어도 어떤 단어를 써도 다 이렇게 뜻을 찾아주는 그런 라틴어 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오픈되진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오픈하진 않았는데요. 깔뱅의 서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가 크리스찬 르네상스라는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박헌택 교수님께서 평생에 걸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깔뱅의 저작물들을 굉장히 많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 저작물들을 다 여기에 모든 책들을 다 넣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들을 여기에 넣어놓고 여기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셔서 내 서재에 이 책들을 하나씩 담아놓고 내가 오늘은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봐야지. 오늘은 세네카 주석을 봐야지. 오늘은 베자가 쓴 깔뱅이 전기를 봐야지. 이렇게 쭉 책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책들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맞는 책을 추천해서 아래에 이렇게 보여주는 인공지능까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북으로 이렇게 깔뱅이 서재로 서비스할 계획인데요. 1년에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내면 무제한으로 1년 동안 보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격 정책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함께하는 출판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들에게도 좀 제안을 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었고요. 특히 이제 성약 출판사라든가 세운북스라든가 이런 출판사들에 좀 요청을 해서 함께 이렇게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엊그제 출시한 그 깔뱅의 그 제네바 시편 찬송가인데요. 좀 디자인은 표지 디자인이 좀 바뀌어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깔뱅의 시편 찬송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깔뱅의 시편 찬송가도 현재는 아닌데 앞으로 여기에도 인공지능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이것도 조금 서창원 교수님과 좀 상의를 해서 인공지능 요소를 가미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좀 여기에다가 추가해 나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은요 디지털 사이니지에 인공지능 기술을 가미한 것인데 사실은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 있어요. 손을 못 씁니다. 손을 못 써서 입에 근데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그림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굉장히 너 대단하다. 야, 근데 네가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지 말고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공부하더니 이 친구가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자기가 프로그램으로 그린 자기를 표현한 그림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도 다 손을 못 쓰는 친구들이 많을 거고 장애인들도 많을 거고 자기도 손을 못 쓰니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이 이북에 페이지를 어떻게 넘겨야 돼?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큰 디스플레이를 전시장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디스플레이 위에 조그만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죠. 카메라 앞에서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까딱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왼쪽으로 까딱하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인공지능을 가미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전시회에서 굉장한 인기를 사람들이 다 스크린 앞에서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살짝 더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들이 모이면 또 그 사람에 맞는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인공지능까지 가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가 이 친구가 그린 프로그램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굉장히 느낌 있고 잘 그려요. 처음에는 직선만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것만 그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으로 곡선을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좀 장애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소화해내고 승화시키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올해 말에 그 책도 아마 그림책도 낼 계획인데 굉장히 느낌 있는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재밌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지를 알아보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에게 신천지를 크롤링해서 신천지 사이트 들어가 신천지에 있는 글들을 다 크롤링하고 긁어 모아서 학습을 시켰어요. 이 인공지능은 신천지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게 어떤 말이나 글을 입력하고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이 주장은 신천지의 주장입니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이런 인공지능이에요. 이거는 주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 자체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주가가 향후 30일 동안 이렇게 오를 것이냐,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를 이 추이를 판단하는 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 기사들을 크롤링을 해서 그 신문 기사에 이 기업이 그 신문 기사의 주가가 오르는데 긍정적인 기사냐 부정적인 기사냐까지 판단을 해서 스코어링을 별도로 해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조그만 기업들, 그냥 좀 이름이 없는 기업들은 기사를 이렇게 크롤링해도 기사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가 추이를 보고 시계를 예측하는 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해서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어 그 기계독해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깔뱅의 전기를 영문 버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아펠도른과 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문 버전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영어로 된 그 글들을 쭉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깔뱅의 생애에 대한 글이에요. 깔뱅의 생애에 대한 글을 쭉 입력을 하고 여기에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Who beat Calvin? 이렇게 질문을 누가 칼빈을 뽑았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윌리엄 파렐이야 라고 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 근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근거를 표시해 주는데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누가 뽑았다, 픽했다 이런 단어가 없는데 여기에 In that same year, Calvin was recruited by Frenchman William Farel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칼빈은 윌리엄 파렐이 뽑았어 라고 판단을 해서 답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사실은 없고요. 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뭐 업계에서는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이 길은 막히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안 막혀 내가 이 길을 몇 년을 다녔는데 안 막혀 하고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내가 이걸 따라가야지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큐레이션
이런 걸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이런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 인공지능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을 대체하고 이거는 아직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떤 사람처럼 영혼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 데이터에 적합한 객관적인 판단은 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최종적인 승인과 판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데이터 센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오 알렉산드리아 라이브러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크롤러가 데이터들을 지금 모아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카이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카이브를 만들면 당연히 검색은 할 수 있고요. 이 아카이브 안에서 검색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을 3개를 붙였습니다. 인공지능을. 그래서 이 인공지능 3개가 어떤 거냐면 큐레이터와 어시스턴트와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이 퍼블리셔는 사람처럼 그렇게 미려하게 글을 이렇게 잘 써주지는 못해요. 다만 이걸 활용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에 관한 논문을 쓰고 싶은데 개혁주의적인 성찬론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자료집을 좀 만들어줘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집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뱅의 성찬론, 루터의 성찬론, 쭈근글의 성찬론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큐레이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라고 인공지능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방대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려면 이 과정 거쳐야 돼.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가이드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마무리하려면 클릭하면 이 과정을 Sanctification Research라는 과정을 마무리하려면 서창원 교수님의 어떤 강의, 누구의 어떤 강의 이런 강의를 들어야 돼 라고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at is the name of teacher John Carlbank met in Paris? 파리에서 잔 칼뱅이 만난 교사 이름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교사 이름은 마튜리엔 코르디에야. 왜냐하면 깔빙이 어떤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자의 어떤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쭉 근거들을 이렇게 나열해주고 이걸 클릭하면 그 원문의 그 위치를 바로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Find Your Wisdom 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면 어떤 카페테리아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테이블마다 디스플레이들을 넣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사이버 대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서 그리고 방대한 그 교수님들의 강의들, 영상 강의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 인공지능에게 어떤 큰 기대를 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데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후대에까지 우리 개혁교회의 소중한 내용들이 전달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를 들면 한 30년 후에 50년 후에 지금 코로나 19인데 코로나 80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이 후대의 개혁교회를 섬긴다 경건한 신자들의 자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런 전염병이 터졌을 때 과거에 경건한 신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지? 진리를 어떻게 보존했지? 라고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함께 강의하는 내용도 보여주고, 경건한 교회들이 코로나 속에서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아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6, 17세기 혹은 그 이전에 뭐 패스트가 퍼졌을 때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도구들을 이렇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좀 더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시간상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여기까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질문이 하시? 있어서 네. 4차 산업 그 시대에 진입을 하고 AI가 인류 사회에 가져올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좀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만 이 AI가 생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공헌점은 없는가 하고, 네. 그 다음에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모아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지만은 과연 그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AI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거를 한 사람이 모든 인공지능을 다 활용한다라고 하면 다 활용을 못할 거예요. 그 방대한 데이터. 근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그 직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거죠. 야, 동성애가 나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동성애가 정말 나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답을 해줄 거예요. 동성애 그거는 나쁜 거야. 왜 나쁘냐 하면 깔베는 이렇게 말했고 루터는 이렇게 말했고 즈빙글린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쭉 찾아서 그 근거 자료들을 쭉 찾아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현재 원하는 주제, 내가 현재 원하는 자료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바로바로 빼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책을 보듯이 책장 저기서부터 책장 여기까지 다 일일이 다 봐야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 책 빼주고 이 책 빼주고 이 책 빼줘서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책 빼주고 저 책 빼주고 저 책 빼줘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생명 연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의학계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하면 거기에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도 지금 병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들 여러 가지를 좀 진행을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요. 건강검진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운동을 추천해 줘야 되지?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의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라는 추천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사실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활용들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좋은 것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들한테는 좀 위험한 요소들도 있겠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 하나 해달라. 야 이런 부분으로 이런 부분으로 설교할 건데 설교 준비해달라. 만약에 요구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은 뭐 지금도 뭐 설교 뭐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께서 양심을 먹는 목사님들의 그 경건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그 교회 본인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실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무엇을 학습시키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꼭 이렇게 되지만 않아요, 사람은. 근데 인공지능은 펠라기안주의를 학습시키는 펠라기안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왜 그런 걸 물어봐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학습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방대하게 축적되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후대에까지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위해서 개혁신앙이 학습된 인공지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것들은 저희가 뭐 아무리 막아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미 뭐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인공지능이 있다고 이런 인공지능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저기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대하게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시대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마음과 고민할 수 있는 그 교회와 그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참 선하게 잘 활용하고 후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그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셔서 이 시대가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황망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귀한 강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I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이게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개혁신앙의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가 쓴다면은 또 개혁신앙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우리 최덕수 목사님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10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